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 국어를 강의하는 최병혜라고 합니다. 제 강의가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수요일에는 어, 문학 강의가 이루어지고 목요일에 문법, 그래서 앞부분에 문법이 이루어지고 뒤에 1월에는 문법이 이루어지고 2월에는 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형태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문법은 현재 실제 직강으로는 4주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문법의 경우에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지난해 했던 강의가 8주 강의 부분은 영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전반에 해당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수요일 강의가 문학이어서 문학 내용학 위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는데, 어제 강의가 진행이 되었고 문학 내용학도 문학에서 기본 지식을 담습니다. 문학의 기본 지식을 담고 있고, 또 이걸 바탕으로 감상 능력을 기르는 이 강의가 수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목요일 진행되는 강의는 1월, 2월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지난해까지는 제가 이 부분을 화수목 이렇게 3일 동안 강의를 펼쳐서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강의 양이 많고 교육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정 부분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했던 부분으로 지난해 부분 8주 강의가 있습니다. 지난해 8주 강의가 있는데 이것이 문법 부분이고, 그 다음에 2월에 했던 부분이 8주 부분이 국어교육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지난해 했던 부분인데 영상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상으로 제시가 되고, 문법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법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문법 내용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다루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 부분 외에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부분, 교육과정이 2022년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2022년 말에 교육과정이 나와서 이제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문법도 그러하고 국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 내용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문법, 국어교육 이렇게 접근해 가야 우리가 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공부할 범위 등을 잘 정해서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주 외에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문법에서 보면 이 기본 8주 강의 외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이 중요해서 좀 더 강조해야 되고 또 세부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내용,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 그 다음에 문법에서 그래서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 국어교육에서도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 그래서 교육과정과 핵심에 해당되는 이 내용이 4주 동안 목요일 1월 목요일 4주 동안 진행이 되고 2월 목요일 날 4주 동안 진행이 되는 형태로 이 부분으로 문법 강의, 국어교육 강의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 강의 부분이 문법 부분이 8주 부분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지금 하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고, 국어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준비하면서 국어 교육도 함께 해가야 하는데 문법 국어 교육이 묶여 있어서 함께 이렇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에서 보면 현재 우리 강의하는 내용이 교재 부분과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에서 교재와 자료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우리 문법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점을 잠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쭉 준비해 왔던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문법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합니다. 문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 시험 자체 문법 이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제 강의 문법 듣기 전에 강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024년 기출문제풀이, 이 부분이 11월 28일 날 했던 강의입니다. 우리 시험이 11월 25일 날 끝났습니다. 시험이 그렇게 끝났는데 저는 항상 이 시험 자체가 끝나면 제가 제일 먼저 답안을 올렸습니다. 다음 참사랑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 보면 제가 제일 먼저 그 답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 시험에서 답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출제기관에서 답안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답안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학생들이 아니면 시험 친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또 내 답이 맞는지 틀렸는지 아니면 이건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는 입장에서 제가 아는 한 상황에서 뭘 하는가 하면 답에 해당되는 것과 혹시 복수답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이걸 포함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답안을 올리게 되고, 이걸 가지고 뭐냐면 교육과정평가원이나 이런 부분에 제시를 해봐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맞는 답을 썼는데도 배제가 되거나 아니면 복수 답안이 될 수 있는데도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제시해봐라 라는 부분에서 제가 항상 그 범위 내에 2, 3일 내에 항상 문제를 풀어서 올리기도 하고, 이때는 강의를 자료도 제시하면서 강의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11월 28일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시험 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건 24년 기출문제 풀이 부분으로서 지난해 문제를 다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강의가 뭐냐면 2025년 시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준비하고 안내하는 강의입니다. 제 강의 전반에서 2025년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2025년 2026년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준비하는 2025년이나 2026년 2027년 이런 부분은 방법이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교육과정 부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2 교육과정이 나왔지만 연말에 나와서 별로 적용이 되지 않았고, 2025년부터는 교육과정이 앞서 말씀드린 2022 교육과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어서 그래서 2025년 시험, 2025년 이후에 이제 2026, 2027 이런 부분은 다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교육과정이 같기 때문에 바뀐 교육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준비 안내 부분 강의가 있는데 이 부분이 12월 18일 했던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강의를 안내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듣기를 권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작년 시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지난해 기출문제 부분에 어떻게 나왔고 그 답이 어떻게 되는가, 기출문제 나온 특징이 뭔가, 이걸 먼저 설명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2025년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을 종합했을 때 2025년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유튜브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 이름을 쳐도 되고 아니면 제가 따로 자료를 제시해 줄 겁니다. 자료를 제시해 줄 텐데 유튜브로 봐도 되고 아니면 자료로 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료 자체를 제공해 줄 텐데 여러분 일주 강의에 이것도 자료를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으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먼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부분에서 시험에서 지난해 나온 것이라든지 아니면 원래 준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 준비하면 많은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법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문법 듣기 전에 이걸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면 문법에서 우리 시험 나오는 부분은 크게 나누면 문법의 경우 고전 문법에 해당되는 부분과 현대 문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전 문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중세 국어 부분이 있고 근대 국어 부분이 있습니다. 중세 국어 부분이 있고 근대 국어가 있는데 중세 국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언제냐면 15세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그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15세기 16세기 주로 그래서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자료, 그래서 대체로 15세기에서 16세기 기본이 되는 게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그리고 그 시기 15세기에 만들어졌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세 국어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대 국어라고 했을 때 근대 국어는 주로 17세기에서 18세기 17세기 이후인데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인데 대체로 18세기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들, 18세기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대 국어는 시험에서 중세 국어가 거의 고전이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 시험이 문법 점수가 24점, 문법이 24점이 나오는데 24점 중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고전 부분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 부분이 8점, 16점, 8점, 16점 아니면 10점, 14점 이렇게 점수 부분이 분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라고 했을 때 중세 국어에서 대부분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은 중세이고 근대 국어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가끔씩 이제 이 근대 국어에 해당되는 요소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근대 국어도 좀 소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소홀하게 할 수는 없어서 근대 국어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 그래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우리 흐름에서 보면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세와 현대만 하게 되면 근대를 안 하고 있으면 이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근대 부분도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제 책은 뭐냐면 항상 중세 뒤에 그 근대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중세 뒤에 근대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공부하는 요령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잠깐만 보면 책의 1권입니다. 나중에 책 세부 내용은 다시 설명하겠지만 1권 부분에서 우리가 어문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272쪽
272쪽에 보면 모음의 변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번 항목에 모음의 변천. 그럼 중세국어의 모음이다 라고 할 때 중세국어 부분 단모음 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항목이 뭐냐면 모음의 변천에서 근대국어의 모음, 중세 근대국어 모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뒤에 넘어가면 정리되는 부분 275쪽 표가 다시 한번 그것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74쪽에는 다시 현대국어 모음이고 275쪽에 보면 중세, 근대, 현대 근대 부분을 항상 빠뜨리지 않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음의 경우에도 그 앞부분에 있었는데 자음의 변천이다 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이 267쪽에는 보면 267쪽에 자음의 변천이 있죠. 그 기억이 중세국어고 268쪽에 보면 자음의 변천 중에 근대국어 그리고 그 뒤에 현대국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법의 고전 문법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항목들도 항상 이 부분에서 보면 중세, 근대, 현대 이런 부분으로서 제시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295쪽 받침 규정의 변화라고 해서 받침 규정이 중세, 근대, 현대국어 받침 표기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할 때도 중세국어 자료 295쪽에 있고 뒤로 넘어가면 근대국어 자료 그리고 현대 자료 항상 책 자체가 중세, 근대, 현대 이걸 기본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했는 부분은 의문론 분야였고 우리가 형태론 분야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국어 부분 뒤에 항상 변천에 해당되는 것이나 조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근대국어 부분으로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생법이다 라고 했을 때 파생법 부분에서 343쪽에 모든 파생법 자료에서 보면 항상 중세가 있고 근대가 있고 현대가 있습니다. 343쪽 표가 있죠. 343쪽의 경우 그 표를 보면 중세, 근대, 현대 이 흐름으로 되어 있고 뒤에도 다른 부분을 보면 뒤에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중세, 근대, 현대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다 하는 점. 그래서 파생법도 그렇고 뒤에 조사라든지 아니면 품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경우에도 항상 중세, 근대, 현대 부분으로 함께 항목들이 관련이 있는 부분은 항상 중세, 근대, 현대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사론 분야 역시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통사론 부분에서 이제 선음할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서 보면 400, 401쪽 이렇게 넘어오면 우리가 음할 의미, 선음할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401쪽에 보면 항상 중세, 근대, 현대 선음할 의미, 흐름에서 중세, 근대, 현대 이 흐름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흐름을 함께 드러내고 있고 설명 부분도 항상 뒷부분에 가면 405쪽에 보면 405쪽에 마 설명에 앞에까지 이제 중세 고전을 설명했으면 마에서 근대 현대 국어에서 선음할 의미의 변천 항상 근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책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이 책 자체가 어떤 부분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에는 근대와 관련되는 부분 근대가 없을 경우에는 중세에서 사라졌을 경우는 제시되지 않았는데 함께 나타나는 부분은 항상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1쪽에 불규칙 활용이다. 불규칙 활용이다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중세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근대에서 어떤 흐름, 현대에서 어떤 흐름. 문법의 경우에도 우리가 흐름이 있어서 중세, 근대, 현대인데 보통 다른 책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고전을 따로 제시하고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 없이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책에는 항상 이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흐르고 이렇게 흘러왔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 예를 들면 1번, 3번이 있으면 1번이 고전이다. 2번이, 3번이 현대다라고 할 때 1번, 3번이 있으면 2번이 빠져 있으면 1, 3의 차이 이걸 흐름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책은 항상 어느 부분이든지 보면 관련되는 내용에는 항상 근대 부분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중세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근대에 이렇게 되다가 현대로 넘어갔다. 그래서 그 흐름을 잘 알 수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문법을 공부할 때 중세가 가장 중요하지만 근대의 경우에는 현대로 어떻게 이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래서 그 흐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이것은 중요도로는 10%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현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세 근대가 있고 현대 문법이 있는데 중세 근대에서 현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실제 공부해야 될 게 가장 많은 분량이 현대 부분인데 이 현대 부분을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 문법이 있고 현대라고 할 때 대체로 보면 1933년 이후 문법을 현대 문법이라고 한다 라고 할 수 있고, 고전과 현대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것은 1933년 이후 이 부분을 이제 현대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현대 문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과 현대 이 부분 함께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에 보면 지난해 시험에서도 고전과 관련되는 문제가 3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7문제인데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때로는 고전과 현대가 1대1로 나오기도 하고 대체로 보면 적게 나올더라도 10점과 14점 아니면 12점, 12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을 함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법이라고 했을 때 영역별로 다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영역별로 하면 현재 우리 시험에서 보면 어문론, 형태론, 통사론, 그 다음에 형태론과 의미론을 묶어서 제시하기도 하고 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의미론, 대체로 이렇게 4가지 분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문론, 형태론, 통사론 이렇게 해서 어문 분야와 형태 분야와 통사 분야 그리고 의미론 분야, 각각 여기 단위가 해당되는 것이 어문론 분야에서 대체로 보면 문제가 2문제 정도, 그래서 보통 보면 4에서 8점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형태론에서 대체로 8점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역시 4에서 8점이 되고 또 4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대체로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 의미론에서 4점, 그 다음에 통사론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4점, 그 다음에 형태론에서 8점, 8점 이렇게 해서 8점, 8점, 4점, 4점 이런 형태로 작년에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 부분은 여기에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이제 문법 부분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걸 미리 들으면 문법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어문, 형태, 통사, 의미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어문론의 경우에도 뭐냐? 고전문법에서 고전문법의 어문론도 있고 현대문법의 어문론. 형태론의 경우도 고전의 형태론과 현대의 형태론. 통사론도 고전의 통사론과 현대의 통사론. 의미론도 고전의 의미론과 현대의 의미론.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에서 고전문법이라고 했을 때도 고전문법 속에서도 뭐냐? 어문, 형태, 통사, 의미가 다 있고 현대에서도 어문, 형태, 통사, 의미가 다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어문론을 다룬다라고 어문론의 경우 고전 어문론에서 현대 어문론, 형태론에서도 고전 형태론에서 현대 형태론, 통사론에서도 고전 통사론에서 현대 통사론, 의미론에서도 고전 의미론에서 현대 의미론. 그런 영역이 다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작년 시험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의미론이다라고 할 때 현대 의미론이 아니라 고전 의미론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문론 분야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속에서 고전과 현대 각각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시험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과 이 내용을 함께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함께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문법의 경우에도 고전과 현대를 함께 다루다 보니까 내용이나 분량이 많습니다. 내용이나 분량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루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전체 담고 있는 것이 국어에서 보면 국어 문법에서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국어 문법에서 여러분이 보통 공부를 할 때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체로 보면 국어 어문론이다 라고 해서 국어 어문론 분야 책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문론, 형태론, 통사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어 어문론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부분으로 학교 문법론 여기서는 이광규 교수님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국어 문법론 이 부분은 고영건 교수님과 여기 두 분이 공저를 했는 표준국어 문법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 문법 총론 줄여서 한문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문총에 해당되는 것 문법 부분에서 보면 국어 문법론 관련 부분에서 이 부분은 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법론 자체로 해당되는 것 학교 문법론이나 표준국어 문법론, 한국어 문법 총론 그 다음에 뭐냐면 신성용 교수의 책으로 제시되는 부분도 있고 또 문법론에서 보면 이게 대체로 보면 조금은 기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 2021년에 나왔고 요건 2017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이제 과거에는 이걸 많이 봤는데 지금은 이 부분을 별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 외에 우리 서문에 보면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기본이 되고 우리 책 서문에 제가 이 책 만들면서 제시를 해놓은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표준국어 문법론에서 여기에 남기심 교수와 고영건 교수님 그 다음 학교 문법론 책 한국어 문법 총론 국어 교사를 위한 고등학교 문법 학교 문법론 문법 교육론 소리와 발음 이렇게 해서 2페이지 부분에 보면 현재 우리가 공부를 하는 책들을 다 밝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로선 표준국어 문법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있고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그 다음에 문법하고 싶은 문법 더 문법하고 싶은 문법 한국어 문법 총론 국어 교사를 위한 고등학교 문법 학교 문법론 문법 교육론 그 다음에 소리와 발음 이게 어문론과 관련됩니다.
우리말 문법론,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윤. 그래서 여기 우리말 문법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봐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혼자서 공부를 한다면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여러분이 국어 교육과라면 아마 이런 책들을 통해서 학습을 할 텐데, 만약에 내가 국어 국문과 출신이다. 국어 국문과 출신은 주로 이런 책을 별로 안 봅니다. 어문론, 형태론, 통사론은 학자들마다 이견이 다르거나 용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들을 주로 하지 않고 일반, 이 부분은 학교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학교 문법에 가까운 내용으로 서술이 되고 있고, 다른 책들의 경우에는 어문론, 형태론, 통사론이 많은데 그 어문론, 형태론, 통사론의 내용들이 각각의 의견으로 되어 있어서 용어 자체도 학교나 교육과정의 용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국어 국문학과를 나가는 상황이라면 교재 부분을, 교재나 책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배운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교수님의 의견인 경우도 많고 학교에서 다뤄지는 것과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되는데,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제 책의 장점이 뭐냐 하면 이 모두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로 이걸 보지 않더라도 제 책에 있는 내용만 보면 책 부분에서 기본 이론 뒤에 이런 내용들, 기본 이론이 있고 이 내용들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다 요약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시 정리를 해놨습니다. 세부 내용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면서 문법 부분과 상하 1, 2권을 통해서 이 책만으로, 이 책 내용만 알면 우리 시험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책에서 보면 문법 1권이 있습니다. 1권에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문법 1권에서는 국어학 일반과 그 다음에 현대의 어문론, 그리고 우리가 맞춤법, 한글 맞춤법과 관련되는 것, 그리고 고전 문법에서, 이게 현대 어문론이라면 고전에서 어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이렇게 해서 문법 1권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 국어학 일반과 함께 현대 어문론, 그리고 한글 맞춤법과 관련되는 것, 그리고 고전에서는 어문 형태 통사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문법 2권이, 문법 2가 여기 현대 중심으로 현대의 형태론, 그 다음에 현대 의미론, 그리고 현대의 통사론, 이렇게 해서 고전의 현대 의미 형태 의미 통사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가 하면,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고전 문법은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고전은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전과 현대가 있을 때, 고전에서 보면 어문론의 경우에, 어문론은 고전 어문론에서 현대 어문론으로 이 흐름이 이어집니다. 어문론 분야에서는 고전에서 현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훈민정음 만들 때 자음 만들고 모음 만들고 제자원리 만들고 이렇게 했는 것들이 모두 뭡니까? 어문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전에서 어문론 부분이 있었는데, 이 어문론이
현대로, 건대를 거쳐서 현대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어문론 분야는 철저하게 뭐냐, 고전에서 이렇게 현대로 이어지는 이 특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쉽다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그러나 현대의 경우는 뭐냐 하면 통사론이나 형태론, 형태론이나 형태라고 할 때 형태는 단어에 해당되는 것인데 품사, 그리고 형태소에 관한 것. 형태론의 경우에는, 또 통사론의 경우에는 현대 지식을 바탕으로, 고전의 형태론이나 통사론이 따로 없습니다. 현대 지식을 바탕으로 뭘 해야 되는가? 고전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문론은 중세 국어에 이미 그 지식들이 있어서 중세 부분을 먼저 보면서 현대 흐름으로 이어가면 우리가 그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형태론 통사론은 뭔가? 중세의 형태론 통사론이 없었습니다. 그 인식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문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면 이 형태 통사론은 뭐냐? 외국에서 보는 이론을 받아들이고 외국 이론을 우리말에 적용해서 현대 부분을 규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고전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대가 중심이 되어서 현대에서 속업해서 이해하는 게 학습을 하기에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어문론은 이 흐름을 이어오고 형태론 통사론은 반대로 이렇게 이어가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공부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뭘 했느냐 하면, 우리가 현대 어문론이 있다 할 때 현대 어문론이 뿌리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 어문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연관이 되도록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2권에서 형태의 및 통사 부분이 있으면 이 내용 부분은 또 여기에 있는 부분과 연관이 되도록 이렇게 책을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성했는 이유 부분을 잘 생각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고전 부분에서는 항상 뭐냐 하면 내용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고전 부분에서 보면 중세 부분과 근대 부분의 내용이 여기에서 우리 책에 함께 담겨 있어서 여러분이 근대 부분을 따로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대 부분의 내용은 따로 찾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세부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책이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책에서 보면 방금 설명했는 부분인데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게 2022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까지 나온 책들은 다 수용이 되었습니다. 2021년까지 수용이 되었고, 작년에는 아직 문법과 관련되는 내용은 새로 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내용이 최신 내용을 제가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만들면서 제가 서문에 그걸 밝혀 놨는데 앞쪽에 보면 서문 부분에 한 권의 책으로 국어 교사 임용 문법 분야의 학습을 완성할 수 없을까? 한 권의 책으로 필수적인 현대 문법과 고전 문법 개론서 내용을 함께 공부할 수 없을까? 한 권의 책으로 2015년 교육과정과 제시된 문법 지식을 포괄하여 학습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 끝에 낸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담고 있는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문법에 해당되는 지식과 함께 각 분야의 이러한 의견들, 개론서 의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문론이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중에 그걸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하면서 이 만들어 놓은 의도만 잘 알고 이 책을 보게 되면 가장 문법 전체를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2021년까지의 모든 책 내용 2022년 초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뒤에 아직까지 문법책은 새로 나온 건 없습니다. 문법과 관련되는 부분이 새로 나온 건 없어서
새로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또 제가 이런 걸 자료를 통해 보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 자료와 함께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책에서 보면 고전 문법, 현대 문법 이 부분이 있고 이 책이 2015 교육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앞서 말했는데 우리 책 내용은 2015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근데 지금 뭐가 나왔는가 하면 2022 교육과정이 나왔습니다. 교육과정.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책에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2022년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인데 2015에서 2022년으로 넘어올 때 여기에서 보면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가 된 부분. 거의 교육과정 자체가 문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더라도 문법 원리가 뭐 몇 년 사이에 문법 원리 확 바뀌고 이런 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2015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 전체로 보면 거의 97% 정도까지는 이 부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추가가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세부 내용들도 있지만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있는데 2015 교육과정이 있고 2022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이 어떻게 다른가?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었는가? 어떤 내용이 삭제가 되었는가? 이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부분이 이 책 자체도 기본으로 보면 모두 뭐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이 책에 담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 구성에서 보면 세부적인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할 때 항상 교육과정 부분이 먼저 거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문론 부분에서 세부 내용을 보면 62쪽 62쪽에 보면 어떤 세부 내용이 제시될 때 국어 의문이다 라고 하면 책에서 먼저 있는 게 뭐냐? 중요 내용, 국어 의문 중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음성과 의문에 대해서, 의문의 파악 방법과 국어의 의문 등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 분야에서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 분야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시험이 어떻게 나왔다. 그 다음에 이 분야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2015년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국어문법, 또 2015년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문법, 2012년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국어문법, 그리고 2012년 이렇게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과정에 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뭐냐면 문법 지식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교육과정에 세부 내용 음성 의문의 세계를 탐구한다라든지 의문과 의문 체계를 안다든지 이게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구성에서 보면 63쪽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음성과 의문에 해당되는 것.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국어 의문에 해당되는 것. 의문과 음소. 그래서 음소 체계.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음소 체계에서 국어 변이음이 68쪽에 있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으로 음소로서 의문 체계라고 해서 72쪽에 보면 분절 의문 중에 모음과 자음. 그래서 하나의 항목이 기본적으로 보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꿔 말하면 뭐냐? 제 책으로 공부를 하면 교육과정을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 교육과정 내용에 맞게 이게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 임용시험 준비를 할 때는 교육과정을 따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법 관련 되는 내용을 하도 문법 교육과정을 설명하거나 문학, 대학에서 문학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을 따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교육과정은 우리가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지 늘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교육과정은 말을 하고 교육과정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뭘 공부해야 되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항상 어떤 항목이든지 교육과정이 있으면 교육과정 부분을 먼저 제시를 하고 이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을 제시해 놨다. 그러니까 제 책의 문학내용학도 그렇고 국어교육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교육과정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이 책에 제시가 되었다 하는 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15 교육과정까지는 이 책으로 완벽했는데 2022 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현재 이 부분을 책을 또 보충을 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 보충이 되는 내용, 그런 부분이 뭐냐, 여기에 보면 2022 개정 문법 교육과정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이 자료도 함께 일단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2 개정 문법 교육과정이다 라고 해서 문법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조금 이 책에 보완할 내용, 없거나 보완할 내용을 따로 묶어서 제시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 공부를 하면서는 저를 믿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이 책의 내용, 이 책 두 권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 문법에서 어떤 내용도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은 문법 부분에서 문법의 어떤 형태로 문법 영역이 나누어지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가, 그리고 고전 문법에서 범위가 무엇이고 현대 문법의 범위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대체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총론에서 먼저 큰 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뭘 하는가 하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 자체만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가 비교를 하면 됩니다. 왜 비교를 해야 되는가?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과거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어떤 게 추가가 됐는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도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것을 간단하게 무엇을 말한다, 교육과정 어떻게 봐야 한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 내용이 우리 책의 어느 부분과 관련이 있다, 이걸 제가 자료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잠시 뒤에 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 예,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